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칠순을 앞두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6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다가 트럭에 부딪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저는 지금껏 아들만 보고 의지하며 살아왔죠. 아들은 참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큰 슬픔에 한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6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밥에 물을 말아 가져다 주고 옆에서 제잘제잘대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떠날 때 했던 아들만큼은 꼭 잘 키워내겠다는 약속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매달 남편이 벌어온 것보다 월급이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웃는 모습도 보이니까 아들도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자연스럽게 철부지 아이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서면 배고프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생활비가 항상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공장에서 주급으로 받았는데 아무리 제가 매주 돈을 벌어와도 돈이 모일 새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공장 일뿐만 아니라 우유 배달 일도 간간히 했었어요. 내 몸은 부서져라 일을 해서 힘들고 지쳐도 아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없으니 제가 아무리 밤낮 없이 일을 해도 항상 가난했고 흙수저를 벗어나기 정말 힘들었죠. 매달 월세를 밀려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고 생활비가 없어서 며칠간 저는 배를 고른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저는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잃어가던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꽤 잘했고 커가면서 점점 철이 들게 되었죠. 아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항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면 상위권 점수를 받아왔고 학원 하나 보내달라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엄마로서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또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상황에 앞으로 아들이 커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 하는 복잡한 마음도 있었죠. 쉽게 말해서 기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을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학부모 상담에 가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아들이 대학교는 안 가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냥 바로 군대를 다녀와서 취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학교는 가야 한다고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왜 학교를 안 가겠냐고 하면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우리 집 사정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본인이 대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겠냐면서 그냥 빨리 군대에 다녀와서 집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가 되어서 공부를 마음껏 시켜줄 수 없는 입장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결국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 뜻대로 20살에 군대에 가게 되었고 군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돈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저는 아들 면회를 갈 때마다 군대에서 나오는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에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보내준 돈은 전역하고 나오면 주려고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22살 아들이 전역할 때가 다가왔죠. 그런데 철이 든 저희 아들은 언제 전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체 왜 언제 온다고 이야기를 안 하나 싶어 면회라도 한번 가봐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아들이 군대 전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왜 이야기도 없이 왔냐고 했더니 아들 말이 본인 전역한다고 혹시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까 봐 알리지 않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폼을 잡나 싶었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가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나 군대에 있으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봤는데. 그래, 뭘 하고 싶은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테니까 다 얘기해 봐. 엄마, 나 앞으로 사업하려고. 아유, 뭐라고? 너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사업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쉽게 생각한 적도 없고 만만하게 본 적도 없어. 나 군대 안에 있으면서 무슨 사업 할 건지 생각해 놓았고 계획도 세워 놓았어.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면 돼. 아들,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 안 될까? 내 몸이 부서져도 공부는 시켜줄 테니까 사업 소리 하지 말고 웬만하면 공부해서 취직해. 아니, 나는 꼭 할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나 응원해줘, 엄마. 저는 살면서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같은 흙수저들이 뭣도 모르고 한 방을 노린 채 달려들었다가 쉽게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아들도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돈을 1억씩이나 날려먹고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기에 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렸어요. 너 돈 있어?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업할 돈이 어디 있는데?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허락만 해줘.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은 꼭 해야겠어. 너 옆집에 사는 영희 이모 알지? 그 이모 아들도 얼마 전에 너처럼 사업하겠다고 하다가 망해서 지금 돈 1억 날려먹고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 너도 그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렇게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허락만 해줘. 우리 집 상황 뻔히 아는데 내가 쉽게 생각하고 사업하겠다 달려들었을 것 같아? 엄마는 죽어도 허락 못해. 너 어린 나이에 망해서 주저앉는 꼴 보고 싶지도 않고 집에 돈 한 푼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하겠다는 너를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니? 엄마 정말 이럴 거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와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집안에 빚 갚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걸 유지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 우리 흙수저야. 흙수저에서 벗어나 금수저 되는 길은 사업밖에 없어. 아들은 거의 오열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에서 사업을 해보라고 허락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죠. 그러자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던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아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되새겨 보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우리 집 상황을 이해하느라 그동안 속에 많이 맺혀 있었던 듯 싶었어요. 아들은 어디 가서 술을 부어 먹고 있는 건지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아들이 했던 말 때문에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이 되었고 아들도 아침이 되자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얘기 좀 하자면서 거실에 앉으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 2개를 꺼내가지고 나왔어요. 지훈아, 너 어제 그렇게 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죄송해요. 나도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 엄마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지금도 네가 사업하는 거 말릴 수 있다면 말리고 싶어. 사업 꼭 해야겠니?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해야겠어. 공부도 포기한 마당에 사업 아니면 내 인생 답이 없다는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알았다. 그럼 이거 받아.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통장 2개를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내 남편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목숨값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꼬박꼬박 보내온 돈을 모아놓은 것이었죠.
사실 아들이 보내준 돈은 저녁을 하면 바로 돌려주려고 했고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통장은 나중에 크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힘들어도 건들지 않고 애지중지하며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하는데 이 돈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무리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어도 아들을 믿고 응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아들을 믿고 응원해주자라는 생각으로 통장을 건네게 된 것이었죠. 갑자기 통장을 왜 줘? 이 통장들 대체 뭐야? 하나는 네가 군대에 있을 때마다 나한테 보내줬던 돈을 모아놓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네 아버지 목숨값이다. 군대에서 보내준 돈 하나도 안 썼어? 내가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쓰라고 했잖아. 나도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돈을 왜 쓰니? 나중에 너 공부할 때 쓰라고 모아놓았어. 그래도 그리고 아버지 목숨값이라면서 이 통장을 나한테 왜 줘?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몇 배로 갚아? 이거 아버지 목숨값이니까 이 돈 허무하게 날리면 안 돼. 이 돈 가지고 꼭 성공해야 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돈이니까 사업 한번 잘해봐. 옆에서 엄마도 응원해 줄게.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부담감을 느끼고 악착같이 성공할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은 제가 건네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운동기구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돈을 건네주면서도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그리고 망하면 제 인생은 누가 구제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처음에 아들은 헬스장용 기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용 운동기구까지 만들어 배달해주는 일도 시작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죠. 정말 밤낮 없이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 같더니 끝내 억 단위의 투자까지 받아서 법인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진짜 끈기 하나는 끝내준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업이 성공한 덕분에 아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젊은 CEO가 되었고 잡지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러 다니면서 연매출 50억을 벌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 한 명 없이 시작했던 아들은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들을 20명이나 들였죠. 저는 아들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2다리 뻗고 제대로 잘 수 있었어요. 아들은 성공을 하자마자 아버지 목숨값에 몇 배가 된 돈을 저에게 들고 와서 이제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했죠. 아들이 성공한 덕분에 저는 이후 공장도 그만두고 편하게 먹고 자고 놀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고 얼굴이 활짝 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같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했죠. 아들이 항상 일에만 매달려 있었기에 결혼은 꿈도 꾸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여자를 만나왔다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어요. 저는 아주 신이 나서 아들에게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던 그 주 주말이 다가왔어요. 정말로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윤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네,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저는 29살이고요. 부모님은 공장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쉬고 계세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여자는 정말 참하고 곱게 자란 사람 같았어요. 정말 썩썩하고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 나이에 부모 도움 없이 혼자 유학도 다녀오고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죠. 이 정도 끈기와 인내력이면 둘이 아주 잘 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2팔 벌려 환영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집과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들을 집에서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고 싹싹해서 그런지 집에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들도 해주었어요. 저는 딸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매주 한 번씩은 잊지 않고 찾아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예쁘다고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죠. 여전히 저희 아들 부부는 둘이 딱 붙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꼬 부부라고 할 정도로 둘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생일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면서 며느리를 이사로 승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 일은 알아서 잘하니까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축하한다고 장하다고 인사를 건넸던 것 같아요. 내 생일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며느리가 이제 이사가 되어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니 이후에는 며느리가 일에서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신사한탄하듯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며느리를 말려달라고 하는 아들이 귀엽게 느껴져서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들이 결혼 후 3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서 수감이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며느리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와서는 울먹이면서 아들이 잡혀갔다는 이상한 소리를 꺼냈죠. 어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오빠가 지금 횡령으로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횡령이라니? 지훈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에 붙잡혀 들어가?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사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오빠를 끌고 나갔어요. 아이, 너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잖아. 이사로 있다면서 모르는 게 말이 돼?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돈 문제는 사장이 알지.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대로 저는 며느리에게 회사든 집이든 가 있으라고 하고 아들이 수감된 곳으로 얼굴을 보러 찾아갔어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사업도 돈 때문에 흙수저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지만 정말로 횡령을 했다면 아들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윤지한테 이야기 듣고 엄마 많이 놀랐어. 죄송해요, 엄마. 너 정말로 회사 돈 횡령이라도 한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어? 아니, 여태 정직하게 살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 나도 지금 억울한 상황이야. 영문도 모르고 잡혀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다니. 나 정말 억울해, 엄마. 정말로 돈을 횡령한 거면 지금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할 노릇이야.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는 본인도 답답하고 억울하다면서 소리치는 아들을 보며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본인이 잡혀 들어오기 직전에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받아 횡령했다고 누명을 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며느리한테 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며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며느리가 내 집에 와서 같이 지내며 잘 보살펴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밝혀질 일이라면 조사를 하면서 다 밝혀질 테니 일단 집에 가서 있으면 된다고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정작 영문도 모르고 갇히게 된 아들이 가장 답답하고 불안할 텐데 엄마가 걱정하고 힘들어할까 봐 달래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고 안쓰러웠죠.
그렇게 아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누명을 쓰고 수감이 되었어요. 저도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담당 변호사에게 찾아가 아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물어보았더니 횡령은 큰 사건이라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 말대로 집에 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며느리가 재판을 하기 전까지 제 집에 있겠다며 짐을 간단하게 싸서 왔어요. 저는 괜히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다고 편하게 집에 가서 있으라고 했죠.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이 꼭 제 옆에서 같이 지내라고 했다면서 굳이 제 집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에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있는 게 낫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수감된 후 며느리의 행동이 예전과 180도 달라졌어요. 참하고 착하던 애는 어디 가고 며느리가 저를 막무가내로 부려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말끝마다 죄 지은 제 아들 때문에 본인이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막무가내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 싶어서 하라는 대로 해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마치 파출부를 부리듯이 했어요. 당시 며느리가 아들 대신 임시 대표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회사로 이것저것 자꾸 음식 배달 주문하듯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집에 있는 거죠? 응, 집에 있어. 갑자기 내가 집에 있는 것은 왜 확인해? 그럼 집 주변에 있는 맛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랑 간식거리들 좀 사서 회사로 가지고 오세요. 어제 어머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자서 지금 졸려 죽겠어요. 커피라도 마셔가면서 잠 좀 깨려고요. 아니, 내가 왜 네 커피 심부름을 해야 되냐? 이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심부름을 시키니? 니네 회사 주변에도 커피집이 많을 텐데, 거기서 시켜 먹어. 이게 오냐 오냐 해주니까 끝도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커피 심부름 못하겠다고 내가 그걸 왜 하냐며 거부를 했죠. 막말로 제가 배달부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키는 것들을 다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전화를 꺼버리고 커피 심부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거부를 하니까 며느리는 짜증이 났는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제 앞에서 공포 분위기를 내며 공가를 서슴지 않고 내뱉더군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제 말 거절하고 삐딱하게 나오시면 저도 어머니 아들 안 도와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가 무슨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너한테 돈까지 쥐어주면서 나한테 잘해주라고 그랬다던데 돈을 받았으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내 아들은 네 남편이기도 한데 네가 안 도우면 어쩔 건데? 어머니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빠가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면 그냥 이혼할 거예요. 어차피 임시 대표직 제가 맡고 있고 투자자들도 다 내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빠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한테 잘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오빠 밖으로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뭐라고? 너 이제 시어머니한테 아들 가지고 협박까지 하냐? 어머니, 저도 오빠가 밖으로 나오기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도 붙여놓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저를 안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그냥 비싼 사설 변호사 빼고 국선 변호사 쓰라고 하죠 뭐. 이제는 아들의 빌미로 이렇게 말하다니 정말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고 뭐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들도 수감되어 옆에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며느리 앞에서는 점점 작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의 빌미로 협박하는 며느리 때문에
혹시나 정말로 사설 변호사 빼고 국선으로 교체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지난번에 아들을 찾아갔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로 누명이라도 쓴 거라면 좋은 변호사 도움받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저는 갇혀있는 아들을 생각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만히 있겠다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하더니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을 했죠. 저는 며느리가 오전에 시키고 간 집안일을 정신없이 마치고 오후쯤 되어서야 겨우 소파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오는 전화가 울리더군요. 정말 받기 싫었지만 며칠 전에 일도 있었으니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시키려고 했던 심부름 안 했으니 이제라도 해야죠. 무슨 심부름?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 앞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랑 간식거리들 좀 사와요. 저는 달달한 것 안 먹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사서 가져다 주세요. 저는 정말 며느리 커피 심부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죠. 며느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들 신혼집 주변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와 간식거리를 잔뜩 구매해 끙끙거리며 회사로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얼음이 다 녹아있는 커피 상태를 보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걸 커피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오라고 했지 다 녹아내린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윤지야, 1시간 거리를 오는데 그럼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지. 아니, 생각이란 게 없어요? 1시간 거리를 오는데 당연히 얼음을 따로 사오던가 해서 왔어야지. 며느리는 커피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저에게 들이부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같이 간식을 먹고 있던 직원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이 땡그레졌고 급하게 휴지를 가져와 제 옷이며 머리를 닦아주기 바빴죠. 그런 식으로 창피를 주고 며느리는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하더니 그거 닦고 집에나 가라면서 쌩하니 사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주는지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났죠. 하지만 저는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옷이 커피로 잔뜩 물든 채로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콧대가 잔뜩 높아져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일 검사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밖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짐도 내려놓지 못하고 얼른 받아보았죠. 어머니, 점심에 잠깐 집에 갈 거니까 상 좀 차려놔요. 오랜만에 김치찜이랑 잡채랑 육전이 먹고 싶네요. 그걸 점심에 해놓으라고? 윤지야, 너 직원들이랑 회사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었어? 지금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럼 당신 아들 사설 변호사 빼라고 전화해야지 뭐. 아니야. 점심 해놓을게. 그럼 몇 시쯤 올 건데? 2시간 안에 갈 거니까 제대로 해놔요. 알겠죠? 저는 결국 며느리가 이야기한 음식 재료들을 급하게 사와서 점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번도 더 도망치고 싶었지만 저는 또 아들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2시간에 걸쳐 며느리가 해달라는 음식들을 다 차려놓았는데 이상하게 전화도 안 받고 올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점심에 오겠다고 했던 며느리는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배가 고파 돌아가시겠다면서 저에게 얼른 밥상을 차려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차려놓은 음식들을 다시 데워서 상을 차렸죠. 그리고는 저도 며느리를 기다리느라 점심도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기에 며느리랑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왜 그러나 했더니 며느리는 부엌에 요리하려고 모아놓은 음식물을 가져와 그대로 제 밥에 부어버렸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멀쩡한 밥에 부어? 먹기 싫어요? 배가 덜 고픈가 봐. 이것도 음식인데 같이 맛있게 비벼 먹어요. 어머니 아들 변호사 비용 대주느라 돈이 없으니까 이런 잔반 처리해서라도 돈 아껴야죠. 저는 며느리의 횡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한판하게 되었죠.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먹일 생각을 해. 내가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정말로 오빠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사설 변호사 빼면 내 아들이 못 나올까 봐. 내 전 재산을 부어서라도 비싼 변호사 붙여주면 되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저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날뛰었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제 머리를 잡고 아들의 빌미로 계속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제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쳤죠.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며느리가 내 밥에 음식물을 비벼서 먹으라고 했다면서 한번 보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많이 당황했는지 아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당연히 제 아들은 며느리에게 노발대발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돈까지 쥐어주면서 엄마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는 순간 집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며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며느리는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잡아가냐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잡혀가게 되고 저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잡아가지. 그러니까 윤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경찰들이 집까지 쫓아와서 잡아가? 사실 오늘 오후에 재판이 있었는데 다행히 직원 중 한 명이 내가 횡령한 게 아니라고 증거까지 가져와 진술을 해줘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들을 보니까 횡령해서 나에게 누명 씌운 사람이 윤지더라고.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사장 와이프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여행 가려고 만들어 놓은 커플 통장을 이용해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커플 통장이지 같이 사용을 하는 것뿐 한 사람의 명의로 만들어야 해서 아들 이름으로 해놓았는데 그걸 횡령에 사용할 줄은 몰랐다고 해요. 보통 커플 통장을 만들면 통장과 카드를 하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카드는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고 한 달에 얼마씩 같이 입금을 했으니 당연히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그 통장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 돈 욕심이 많은 며느리가 직원을 꼬드겨 회사 돈을 매달 얼마씩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여기서 더 놀랐던 것은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다는 이 직원도 며느리가 심어놓은 스파이 직원이었다고 했어요. 그 직원은 며느리가 이사직위를 달고 난 후에 추천을 받아 세무 담당하는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의 배달은 여자 친동생이었다고 했죠. 듣고도 믿기지 않은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그 직원의 이야기를 두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황당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며느리와 그 직원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 아들이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입금된 통장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사장이 횡령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아들은 수감이 된 이후 포기하지 않고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세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재판에 나와 진술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직원은 며느리 눈치가 보여 재판에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며느리가 회사를 이끌어가다가는 금방 망하겠다 싶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다더군요. 덕분에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집에 들어올 수 있었고 며느리는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도 옥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 횡령이 큰 범죄라서 그런지 옥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본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저에게 그런 못된 짓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 이 일을 상의하고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낸 것인지 갑자기 며느리 친정부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돈이라니요. 이제 곧 둘이 이혼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큰 실수를 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윤지가 많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네, 사돈. 저희 윤지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제 윤지한테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이서방이 이혼소장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 집안 사람들 얼굴도 참 두껍네요. 우리 아들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옥에서 아들 못 나오게 한다느니 협박까지 해가면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무슨 설득이고 용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윤지 혼내고 가르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 이혼하면 저희도 먹고 살 길도 없고 윤지도 마음 불편해서 옥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사돈이 사람 새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윤지가 편지 적어서 왔는데 이서방이랑 읽어보시고 생각 좀 바꿔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혼 막아달라는 이유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돈부터 생각하니까 자식도 저 모양이지. 저는 더 이상 들을 말 없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친정부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며느리 친정부모는 한참 집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가더군요. 아들은 며느리 친정부모가 와서 용서해달라며 며느리 편지까지 보내왔다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냐며 화를 냈어요. 아들이랑 무슨 내용이 적혀있나 같이 편지를 읽어봤더니 예상대로 본인 용서해달라고 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부모님 좀 잘 부탁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아들은 그 내용을 보고 곧바로 편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버렸죠. 이후 아들은 며느리 이사 지기박탈은 물론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예정대로 며느리랑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전 며느리에게 편지가 한 통 더 왔는데 지금 부모님이 한겨울에 생선 손질이를 하게 생겼다며 이혼은 받아들일 테니 부모님만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아들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끝까지 헛소리한다며 바로 휴지통에 구겨 넣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더니 이전 며느리와 이전 며느리 친정 부모가 딱 그 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안 거머리도 아니고 끝까지 달라붙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편지조차도 안 오더군요. 이참에 이전 며느리가 그곳에서 본인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가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들은 인생에서 겪은 최악의 일이었지만 이 사연을 끝으로 이번 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아들도 안 좋은 일 자꾸 생각해서 뭐 좋을 게 있냐면서 얼마 전에 이전 며느리 물건들을 사람시켜 그의 친정부모 집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해요. 저도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짧은 인생에 안 좋은 일을 생각하기 싫어서 이전 며느리랑 찍은 사진들 다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네요. 알게 된 세월이 길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이전 며느리 흔적을 싹 버리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더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애청자님들께서도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저와 아들처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